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김희설 작가의 작품 엄마들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낭독 들어갑니다. 엄마들, 김희설. 감염, 풍진, 매도, 에이즈, 암검사 모두 이상 없습니다. 간호사가 사무적인 미소를 지으며 진단서를 내밀었다. 여자는 자신이 예약해 놓은 병원으로 가라고 했다. 병원에서 학교까지는 1시간 거리였다.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떼야 했다. 꼭 이래야 되겠니? 휴학계를 내던 날이었다. 그는 옳지 않다고 했다. 그럼 장기라도 팔까? 나는 그의 침묵을 응시하다 이내 등을 보였다. 그는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않았다. 연애의 종결은 명료했다. 교정은 앙상한 나무들 뿐이었지만 분명 물기를 머금은 싹이 숨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디에도 연두빛은 보이지 않았다. 약속 시간을 맞추기 위해 걸음을 조금 더 빨리 했다. 나는 2번째 휴학 중이었고 성적은 3학년 1학기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교문 주변이 무리해서 웃음소리가 터졌다. 그들의 얇은 스커트가 추워 보였다. 어쩐지 봄은 나와 어울리지 않는 계절 같았다. 크고 깊은 동공을 가진 여자였다. 감색 정장이 깡마른 몸을 더 부각시키고 있어서 마치 옷을 겨우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풍성한 웨이브 머리칼은 어딘지 위태로워 보이기까지 했다. 여자는 내게 키위 주스를 마시라고 했다. 진단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여자에게 내밀었다. 여자는 꼼꼼히 읽어내렸다. 여자 앞의 커피는 향이 짙었다. 나는 시큼한 주스보다는 머리가 아플 정도로 쓴 커피를 마시고 싶었다. 여자가 계약서를 내밀었다. 동의하죠? 네. 주스를 한 모금 마신 후 서명을 했다. 키위씨가 입안에 남아 불쾌했다. 병원은 내일로 예약해뒀어요. 시간 지켜주시고요. 여자가 먼저 일어섰다. 커피는 그때까지도 희미하게 김이 오르고 있었다. 나는 여자가 남긴 커피를 마시며 담배 2개 피를 피우고 난 후에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짧은 시술이었지만 몸은 금세 묵직해졌다. 여자가 부축했지만 나는 뿌리쳤다. 여자가 다시 강압적으로 내 팔을 잡았다. 나는 더 이상 만류하지 못했다. 여자가 차문을 열었다. 데려다 줄게. 여자는 어느새 말을 놓고 있었다. 내가 여자의 고용인이 되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알리는 셈이었다. 여자의 세단은 좁고 어두운 골목에 어울리지 않았다. 어디선가 갓난아이가 사납게 울고 있었다. 여자의 미간이 잠깐 좁혀졌다. 내가 가리킨 철문 안으로 여자가 성큼 내디뎠다. 계단 아래로 다닥다닥 붙은 작은 문들이 나타났다. 여자는 어깨를 세우고 나를 따라 방으로 들어왔다. 여자가 이불을 폈다. 누워. 눕고 싶지 않았지만 여자의 말을 어길 수가 없었다. 여자는 키위 한 봉지와 2권의 육아서를 이불 발치에 내려놓더니 거침없이 싱크대를 뒤져 과도를 찾아왔다. 그리고 누운 내 앞에서 키위 껍질을 벗겼다. 먹는 걸 보고서야 가겠다는 심사였다. 과도를 잡은 여자의 손놀림이 난생 처음처럼 서툴렀다. 햇빛이 너무 안 들어오네. 그러나 그 말은 틀렸다. 한 조각 빛조차 허락지 않은 지하 방이었으니까. 여자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구석에는 풀지도 않은 가방 2개가 오롯이 세워져 있었다.
착상이 되면 집으로 옮기자. 그때까지는 여기서 그냥 지내. 내가 수시로 올게. 키위 2개를 다 먹는 걸 보고서야 여자는 갔다. 이제 여자는 매일 전화를 걸거나 정말 매일 찾아와 내 옆에 붙어 있을 수도 있다. 나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그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든 없든 나는 적어도 여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라면 계약대로 이행해야 한다. 나는 억지로 잠을 청했다. 착상이 되면 얼마간의 돈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여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큰 돈이었다. 들끔한 키위 냄새가 섞인 곰팡내가 폐부를 파고들었다. 착상은 성공했다. 나는 원룸으로 옮겨졌다. 건물 앞에는 편의점과 식당가가 있었고 시장도 가까웠다. 마치 외떨어진 휴양지에 와 있는 기분이 들었지만 본격적으로 여자의 사정거리로 들어선 참이었다. 어쩌면 이번엔 운이 좋은지도 모른다. 첫 번째 의뢰인에 비한다면 여자는 분명 좋은 고용주였다. 첫 의뢰인은 아들이 아니라고 낙태를 요구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었다. 나는 부당하다고 항변했지만 결국 연락이 두절되었다. 나는 의뢰인을 수소문하느라 5달이나 채운 뒤에 낙태를 했다. 계약서 따위는 처음부터 무용지물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이를 지은 뒤 3달도 되기 전에 다시 글을 올려야 했다. 26세 L대 법대생 165cm에 54kg 술, 담배 하나 유전적 질병, 정신적 결함 없음 남자친구 없음 브로커 없는 직접 거래 요망 1년만 숨어 살면 목돈을 쥐는 일이었다. 합법적이지 않다는 건 중요하지 않다. 빚을 지지 않고 도망칠 수 없는 나락에 빠지는 위험 없이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이란 대리모 외에는 없었다. 할 수만 있다면 10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답신을 준 의뢰인들의 메일을 읽으면서 나는 생활비와 착상 성공비 그리고 계약 금액을 나눠서 지불할 수 있는가를 따졌다. 결과적으로 내가 고용되는 일이지만 계약서를 쓰기 전까지는 내게 선택권이 있었다. 첫 번째 실수를 만회해야 했으므로 나는 조금 더 철저하게 했다. 여자의 메일은 남편과 내가 동문이어서 마음에 든다는 첫 문장으로 시작했다. 두어 번의 메일 교류 후 여자와의 계약을 결정했다. 무엇보다도 내가 원하는 사항이 쉽게 응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여자가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나도 별 불만이 없었다. 적어도 나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는 것으로 모든 것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여자는 매일 전화를 걸어 내 상태를 확인했고 일주일마다 병원에 데리고 갔다. 5주가 되어서야 제일 초음파가 아닌 배초음파로 아기 집 흔적이 잡혔다. 티끌 하나가 검은 우물 속에 박혀 있었다. 그날 여자는 나를 원룸 건물 앞에 내려주었다. 원룸은 이미 세간들이 꾸려져 있었다. 집세는 물론 공과금과 여자에게 새로 건네받은 휴대전화 요금까지 일체 여자가 지불하겠다고 했다. 그러므로 내가 매달 받는 생활비는 식비 외에 쓸 곳이 없었다. 물건은 내가 챙겨다 줄게. 지하방에서 가져올 물건이어야 책과 옷가지가 들어있는 2개의 가방 외에는 없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마음대로 하세요. 40주 동안 나는 당신의 몸이 아닙니까? 여자는 모차르트를 틀어놓고 갔다. 나는 창문에 비껴서서 여자를 훔쳐보았다. 주차장으로 들어서기 전 여자가 잠시 위를 올려다보았다. 2층 아래 여자의 도드라진 눈가의 주름이 선명하게 보였다. 무엇이든지
너무 자세히 보이게끔 하는 6월의 햇빛이 골목에 가득 들어차 있었다. 엄마는 벽면 타일을 닦고 있었다. 뿌연 유리문 저편에 엄마를 지켜보다가 옷을 벗고 탕으로 들어갔다. 특유의 푹한 기운은 없고 오히려 서늘한 한기마저 느껴졌다. 사람 없는 초여름의 목욕탕은 을씨년스러웠다. 훈기가 없으니 금세 소름이 돋았다. 뜨거운 물로 몸을 덮이니 간신히 허연 물때가 솟았다. 엄마는 4개의 욕조에 새로 물을 받기 시작한 후에야 내게 왔다. 등을 미는 엄마의 손목힘이 예전 같지 않았다. 욕탕을 나오니 새벽 2시가 넘었다. 찜질방에는 그나마 사람들이 보였지만 대개는 수면실에서 자고 있었다. 젊은 애들 두엇만 구석에 엉켜 있었다. 엄마와 나는 미역국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았다. 어느새 겨드랑이와 옆구리가 쓰렸다. 슬쩍 소매를 걷어보니 벌겋게 피가 맺혀 있었다. 생일상 받아먹으려고. 엄마는 나와 동생을 한 계절에 낳았다. 게다가 엄마의 생일도 일주일 뒤였다. 모녀가 찜질방에 마주 앉아 미역국을 먹는 일이 새삼스럽게도 쓸쓸했다. 저녁을 걸렀는지 엄마는 미역국을 마시듯이 들이켰다. 트림을 하며 뒤로 내앉은 엄마는 곧이어 계란 껍데기를 까기 시작했지만 내 미역국은 좀처럼 줄지 않았다. 아, 젊은 게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얼굴은 엄마가 더 형편없었다. 평생 살림만 하던 사람이 50줄이 넘어 시작한 목욕탕 일이 녹록할 리가 없었다. 나는 아버지 소식을 물으려다가 말았다. 어떻게든 살 수 있을 거라고 아버지는 절박하게 쳐다보는 식구들을 향해 말했다. 부채를 떠넘기고 도망치는 가장의 목소리치고는 너무 우렁찼다. 그것이 내가 본 아버지의 마지막이었다. 엄마는 아버지와 연락을 하는 눈치였지만 엄마도 늘 같은 말을 했다. 살아있으면 어떻게든 살게 돼 있어. 가족이 와야 되는 건 한순간이었다. 혈연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술한 구조였던가. 의아해야 할 사이도 없었다. 증오나 분노 체념마저도 흐물거리는 미역처럼 빠르게 사겨졌다. 문제는 현실이었다. 엄마는 구운 계란 하나를 내 앞에 두고 남은 3개를 연거푸 입에 넣었다. 살아있으면 살게 되어 있다라니 그게 먹히는가. 엄마를 물끄러미 보고 있자니 차라리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다행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역국을 넘기기가 힘들었다. 비린내가 나서 반도 더 남기고 수저를 놓았다. 새 연락처와 모아두었던 생활비, 착상 사례금 전부를 엄마 앞으로 내밀었다. 엄마는 이제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는다. 그건 엄마도 똑같이 고달픈 일상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었다. 60이 다 되어가는 엄마가 젊은 것들의 때를 벗기는 일이나 시퍼렇게 젊은 내가 수정란을 받아 키우는 것이나 연고 없이 떠들고 있는 아버지도 따지면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공평하다고 생각하자. 앞일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행이든 불행이든 그건 개인의 능력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럼 정말 공평한 것일까? 텔레비전을 보는 엄마의 손에 꽉 쥐인 지폐가 구겨지고 있었다. 낮게 코 고는 소리가 수면실에 울렸다. 엄마는 잠에 취해 있었다. 여자들은 자식을 낳은 달에 앓는다고 했다. 둘이나 낳았으니 엄마의 삭신은 제 것이 아닐 것이다. 얼굴을 한번 쓰다듬을까 하다 그냥 일어섰다. 괜히 미안해질까봐 두려웠다. 건물 밖은
온몸을 간지리듯 짙은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택시를 기다리면서 담배를 하나 물었다. 욕지기가 밀려왔다. 26의 생일 새벽이었다. 이러면 곤란하죠. 여자의 존대는 화가 나 있다는 걸 의미했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어디를 왜 다녀왔는지 말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계약사항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지 않았다. 초로의 어미의 식욕에 대해서, 사라진 아버지의 마지막 인사에 대해서, 제대를 앞둔 남동생에 대해서, 그러나 그가 살 곳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 말해서 동정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동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나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목욕탕에 다녀왔다고 말했다. 적어도 거짓말은 아니었다. 목욕탕? 세균 감염이라도 되면 어쩌려고? 도대체 책을 읽기나 하는 거예요?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여자도 더 이상 나를 추궁하지 않았다. 참 외박이라니. 혼잣말을 하며 여자는 원룸을 나섰다. 여자가 두고 간 쇼핑백 속에는 두 벌의 실내복과 호두와 잣이 한 봉지씩, 그리고 비타민제가 들어있었다. 나는 여자가 건넨 유가서를 읽자는 것이 아니었다. 호두와 잣은 아이의 머리를 좋게 할 것이고 비타민제는 엽산 때문이었다. 여자가 놓고 간 슈베르트나 모차르트를 들으며 유가서를 읽는 일 외에는 내가 할 일이란 없었다. 혹은 창밖을 내다보거나 끼니 때마다 전단지를 보면서 메뉴를 정하는 일. 그것만으로도 하루는 시한부 인생의 시간처럼 지나갔다. 엄마를 보고 온 날, 여자는 밤새 나를 기다렸고 그 일을 빌미로 매일 원룸에 왔다. 내가 자초한 일이었다. 그러나 여자가 온다고 해서 나의 일상이 달라질 건 없었다. 실내복은 화사한 분홍색 꽃무늬가 프린트된 원피스였다. 여자가 매일 드나들기 시작한 무렵부터 입덧 증세가 나타났다. 어쩌면 담배를 피우지 못하면서 생긴 금단 여성과 겹친 증상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굳이 담배를 끊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연히 몸이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런데도 흡연 욕구는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몸이 기억하는 습성이란 때론 무섭도록 지독했지만 그 기억을 이기는 것 또한 몸의 자궁의 본능이었다. 입덧은 점점 심해졌다. 게다가 잦은 두통과 엉치 등뼈가 아픈 골반통까지 수반되었다. 자궁이 자리를 잡으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증상이라니 나나 여자나 속수무책이었다. 난자와 정자는 내 것이 아니지만 자궁은 온전히 내 것이었다. 그러므로 자궁에 자리 잡아가는 수정란의 존재 흔적은 고스란히 내 몫이어야 했다. 식당 음식을 못 넘기자 여자가 음식을 해날랐다. 여자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의 솜씨였겠지만 그건 먹을 수 있었다. 다만 먹을 때는 아무렇지 않던 속이 먹고 나면 울렁거리는 것은 여전했다. 차라리 시원하게 토할 수 있으면 나을 것 같았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여자는 매번 나를 부축했다. 그렇지 않아도 골반통 때문에 쩔뚝이며 걸어야 했다. 어느새 여자의 체취가 익숙해지고 있었다. 일주일 만에 체중이 2kg이나 줄었던 날, 의사는 역시 흔히 있는 현상이라며 입덧이 끝나는 3, 4개월을 넘어서면 체중이 늘게 된다고 했다. 표정이 금세 밝아진 여자가 내 어깨를 감쌌다. 나는 무감하게 여자를 바라보았다. 의사와 면담을 하거나 초음파 검사를 할 때조차도 내 옆에서 떨어지지 않는 여자였다. 남이 본다면
마치 애틋한 친정언니쯤으로 여길 것이었다. 그날이었을 것이다. 여자가 엄마에 대해서 물었다. 어머님이 입덧이 심했나? 엄마는 내 누워 있었다고 했다. 간신히 넘긴 밥은 먹자마자 개워냈고 그러면 며칠씩 물조차 넘기지 못했다고. 세상의 모든 냄새가 다 역겨웠다고 했다. 그렇게 따지면 나의 입덧은 엄마에 비해 수월한 편이었다. 엄마는 살아계셔? 여자의 옆모습에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우리 엄마는 나 하나만 낳았어. 그 시절에 아들 하나 낳지 못했으니 말 다 했지. 할머니는 씨바지를 들였고 결국 그 여자가 들어앉았어. 뻔한 얘기. 딸은 엄마의 운명을 담는다더니 나도 별 수 없고. 운전을 하는데도 여자의 동공은 텅 비어 보였다. 그래도 우리 엄마는 제가 해서 팔 잡혔어. 나도 그럴라나? 여자가 슬쩍 웃었다. 자조가 아닌 일말의 부질없는 희망을 간신히 품고 있는 웃음이었다. 아기 집이 제대로 잘 들어섰다고 양수도 태아박동수도 정상이라는 말을 들을 때 보였던 여자의 해맑은 표정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안도감이 들었다. 내가 가진 어둑한 기운과 닮아 있다고 함부로 착각하게 만드는 얼굴이었던 것이다. 우리 엄마는 입덧이 심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말해 수정란은 당신들 것이지만 그걸 키우는 건 내 몸이라는 확인이었다. 차라리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도로는 정체였고 나는 멀미가 몰려왔다. 불쾌했다. 원룸에 들어서자마자 널브러진 나는 여자가 건넨 오렌지를 먹어야 했다. 여자는 어느새 창문 앞에 서 있다. 그것이 원룸에서의 여자의 일과였으므로 나는 여자의 뒷모습을 보다 잠이 들었고 깨어보면 나 혼자만 남아있곤 했다. 메스꺼운 속 때문에 부대끼거나 병든 닭처럼 잠에 취해 있던 사이 여름이 성큼 다가왔다. 기상이변으로 7월이 되기도 전에 열대야가 시작되었다. 엄마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건 지중해의 오른쪽 카드를 맞추고 있던 중이었다. 천조각 퍼즐은 여자가 태교용으로 두고 간 것이었다. 바다와 섬들은 맞췄고 하늘만 남아있었다. 워낙에 같은 색감이 연속인 풍경이어서 속도가 잘 붙지 않았지만 잠이 오지 않는 밤에는 제법 집중력을 높일 수 있었다. 엄마의 전화만 아니었다면 그날 새벽 나는 지중해 풍경을 완성했을지도 모른다. 창밖은 푸른 기운이 번지고 있었다. 낯선 목소리였지만 나는 금세 엄마라는 것을 알았다. 아침부터 초조하게 여자를 기다렸다. 식구들이 흩어진 후 엄마가 먼저 연락한 건 처음이었다. 지난번 외박처럼 여자를 예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러니 여자에게 직접 말해야 했다. 엄마? 여자가 되물었다. 나는 이미 외출복 차림이었다. 여자는 엄마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의아스럽다는 듯이 나를 보았다. 잠깐 들여다보고 올게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같이 가. 나는 만류하고 싶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은가. 나의 고용주지만 나의 사생활까지 당신이 들어설 이유는 없다. 아니다. 사생활 따위는 당신에게 이미 팔아치웠구나. 나는 묵묵히 여자의 뒤를 따라 걸었다. 3개월을 넘어서지 않았으므로 유산의 위험이 있는 시기였다. 여자는 수정란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 갑작스러운 폭염 때문인지 목욕탕에는 아무도 없었다.
엄마는 구석에서 혼자 앓고 있었다. 망자처럼 천장을 향해 똑바로 누워 입을 쩍 벌린 채 거친 호흡을 내뱉고 있었다. 나는 엄마를 거세게 흔들었다. 엄마는 좀처럼 눈을 뜨지 못했다. 여자가 어느새 내 뒤에 서 있었다. 나는 절박한 표정으로 여자를 바라봤다. 과로와 오랜 감기가 폐렴으로 발전했다는 엄마는 다행히 나흘 만에 퇴원할 수 있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엄마와 구내식당에서 설렁탕을 한 그릇씩 먹었다. 모녀의 설렁탕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둘 다 끝까지 국물을 다 마시고 일어났다. 마치 그래야만 한다고 서로에게 맹세라도 한 듯 결연한 느낌마저 들었다. 살아있으면 어떻게든 살게 될지도 모른다고. 그 말을 자꾸 해야 할 것 같았다. 엄마가 돌아갈 곳이 목욕탕뿐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는 목욕탕 건물 앞에서 엄마에게 10,000원짜리 몇 장을 쥐어주고 서둘러 뒤돌아섰다. 공기 속에 물비린내가 섞여 있었다. 어쩐지 신열이 내린 듯 온몸이 가붓했다. 원룸에 들어서자 눅진한 사골국 냄새가 났다. 여자가 고생했다며 식탁 앞에 나를 앉혔다. 설렁탕을 먹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뽀얀 국물에 떠있는 푸릇한 대파를 보자 참을 수 없는 식욕이 솟구쳤다. 여자가 신기한 듯 나를 보고 있었지만 고생했다는 말이 목에 걸렸지만 나는 개의치 않고 한 그릇을 다 비웠다. 포만감은 나른한 불안감과 비슷했다. 그래,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다행일 거야. 여자가 물었다. 속은? 속은 괜찮아? 입덧이 끝났다고 말했다. 여자가 그릇을 치우며 웅얼거렸다. 엄마가 대신하르셨네. 딸내미 덜 고생하라고 당신이 모마리를 하셨네. 그런 걸 알려주는 여자가 나는 하나도 고맙지 않았다. 지중해 풍경은 완성되어 있었다. 배가 부른데도 허기졌다. 먹어도 가시지 않을 듯한 무서운 식욕이 치솟았다. 나는 지중해 풍경을 헐었다. 색깔만 남은 의미 없는 파편들이 청개로 흩어졌다. 지중해 풍경을 3번 완성하는 사이 내 턱선은 눈에 띄게 무뎌졌다. 가슴이 커지고 옆구리에 둔중하게 살이 올랐다. 무엇보다도 아랫배가 붉어지기 시작했다. 누가 봐도 임산부처럼 보였다. 임신이란 내 몸을 전혀 다른 존재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었다. 몸속의 혈액량이 증가하고 유선이 발달하고 태반이 만들어진다. 내 몸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변해갈 것이었다.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다. 4번째였다. 먼저 직선이 포함된 조각들을 골라내 사각의 틀을 만들어야 했다. 다음은 녹색과 흰색을 가려내 섬과 섬 주변을 맞춘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남은 부분은 온통 푸른빛의 하늘과 바다였기 때문이다. 미세한 차이를 구별해야 했다. 동일한 색감의 이웃을 찾아 각 조각들의 맞물림을 하나하나 대봐야 한다. 조각 하나는 손가락 한마디 정도였지만 실제 크기의 100분의 1이나 1000분의 1도 안 될 것이었다. 망망대해와 너른 하늘이 고작 한 평도 못 되는 셈이다. 내 생에 절대 가볼 수 없는 비현실적인 풍경을 완성하는 과정은 아무 생각 없이 전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일이었다. 휑한 바닥을 드러낸 사각틀이 완성되고 있었다. 여자가 원룸으로 들어선 건 마지막 조각을 사각틀에 막 끼우려던 참이었다. 여자가 비틀거리며 신발을 벗었다.
제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취해 있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다. 곧이어 거칠게 문을 내려치는 소리가 들렸다. 부축하는 나를 여자가 완강하게 뿌리쳤다. 그 바람에 퍼즐이 사각틀이 내 뒷걸음에 부서졌다. 문을 두들기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애원과 욕설이 섞인 남자의 고함이 문 밖에서 울렸다. 여자가 침대로 쓰러졌다. 여자의 전화벨 소리와 쿵쿵거리는 주먹질 소리가 반복해서 계속되었다. 여자는 미동조차 없다. 폭우처럼 시끄럽던 복도가 갑자기 고요해졌다. 자동차 시동 소리가 들렸다. 창밖으로 골목을 빠져나가는 은색 승용차가 보였다. 여자가 침대 모서리에 불안하게 앉아 있었다. 남자친구 없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자가 물었다. 과거에 대한 질문은 자신의 고백을 위한 전제이다. 여자는 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 적어도 소란에 대한 변명을 하고 싶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독주의 향이 여자의 호흡에 섞여 있었다. 헤어졌어요. 사랑했니? 여자가 낄낄거렸다. 사랑이 뭐 대수니? 그치? 여자가 허리를 젖히며 자지러지게 웃어댔다. 나는 그를 떠올렸지만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6년을 만났던 남자의 얼굴이 헤어진 지 반년 만에 새하얗게 지워져 있었다. 다행히 사랑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괜찮아. 또 시작하면 돼. 그럼 괜찮아. 잠든 여자의 바짝 말라 휠 것 같은 팔다리가 힘없이 늘어졌다. 가는 손가락의 진주반지가 유난히 커 보였다. 더 이상 여자의 전화는 울리지 않았다. 무엇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그건 나의 이야기는 되지 않을 것이었다. 나는 흐트러진 퍼즐 조각을 찾아 사각들을 맞춰나갔다. 조각 하나가 없었다. 침대 밑까지 들춰봐도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완전한 사각형이 되지 못한 틀은 불구가 될 미완성의 명백한 증거였다. 하지만 어쩐지 그 한 조각의 틈새가 마치 숨통처럼 보였다. 정오쯤에야 눈을 뜬 여자는 일어나자마자 욕실로 뛰어들어갔다. 속을 개워내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식탁을 차렸다. 즉석 북어국과 계란말이, 김과 오징어 젓갈. 여자가 헬쑥한 얼굴로 식탁 앞에 앉았다. 여자도 나도 할 말이 없었다. 길고 지루한 식사가 끝나자 여자가 제 전화를 만지작거렸다. 끝나버렸네. 아무래도 술이 덜 깬 모양이었다. 여자는 들릴 듯 말 듯한 혼잣말을 내뱉고 있었다. 어제 그 남자 남편 아니야. 연애가 또 끝났을 뿐이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나는 언제나 혼자였으니까. 게다가 가진 것도 없거든. 그래서 결혼이 끝나면 안 돼. 결혼은 생계수단이니까. 그러니 애가 없다는 이유로 이혼을 당할 수는 없어. 그래서 당신 부부의 유전자가 필요했던 것인가? 생계를 위해서라고? 생계? 그 단어가 그렇게 함부로 쓰여도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당신과 내가 같은 목적으로 이렇게 마주하고 있단 말인가? 여자가 나를 향해 삐죽 웃었다. 진작부터 끝난 부부관계를 회복할 필요는 없지만 남의 자식을 키울 아량도 없거든. 그러니 그런 얼굴로 나를 쳐다보지 마. 계약을 파기하지는 않아. 상대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은 독백은 처연하다. 발설할 수 없는 나의 감정도 황폐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무심해져야 했다.
언짢은 기분마저 무의미해야 된다. 나는 입술을 앙다물었다. 현재에 대한 승복은 침묵으로 표출되기 때문이었다. 여자는 또 잠이 들었고 저녁나절에야 일어났다. 그제야 술이 깬 듯한 맑은 표정이었다.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마치 호되게 앓고 난 사람처럼 투명하고 고요한 얼굴이었다. 오랜 침묵.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배를 만져봐도 될까? 여자는 내 시선을 피한 채 고개를 숙였다. 여자의 목덜미에는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엉켜 있었다. 나는 가만히 다가가 여자 앞에 섰다. 여자가 내 아랫배에 손을 댔다. 안녕, 엄마야. 엄마. 그 단어가 그렇게 낯설 수가 없었다. 이상하지? 실감이 안 나. 입덧을 하고 골반통으로 전류겼어도 내 스스로 임신을 인식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불편한 기운과 개운하지 못한 느낌, 무겁게 짓누르는 낯선 이물스러움. 그것이 여자가 말하는 실감이라는 걸까? 그렇다면 타자에게 자신의 아이를 키우게 하는 일에 대해서도 나는 실감하지 못할 것이었다. 여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침대 위로 올라가 똑바로 누웠다. 초음파 검사를 받듯 상의를 들어올리고 채모가 보이기 직전까지 치마와 속옷을 내렸다. 여자도 내 옆으로 비스듬히 누웠다. 여자의 손이 살에 닿았다. 천천히 배와 허리를 매만졌다. 여자의 손이 따뜻했다. 불쾌하지 않았음에. 마주친 여자의 눈빛을 피할 수 없었다. 여자의 동공 속에 나를 응시하는 내가 있었다. 이 아이를 조금만 사랑해줘. 엄마라는 생각으로. 나는 아이가 나를 담져놨으면 좋겠어. 나는 여자에 대한 연민을 원치 않았다. 돈 때문에 명백한 필요에 의해 몸을 빌려준다는 거리감을 이완시키고 싶지도 않았다. 내 배를 보이고 만지게 하는 것도 계약의 일부일 뿐이고 싶었다. 나는 엄마처럼 버림받고 싶지 않아. 옷을 추스르다 말고 나는 여자를 향해 몸을 돌렸다. 여자는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고 있었다. 붉은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다. 그 뒤로 여자와 나는 자주 외출을 했다. 백화점을 다니면서 인부복과 단어를 사들였고 대형 서점에서 그림책이나 태담도서, 클래식 음반들을 샀다. 곳곳에 미술관에 갔고 종종 음악회도 다녔다. 때때로 소문난 곳을 찾아다니면서 식도락을 즐겼다. 요가센터에 등록했고 여자가 다니던 피부관리실도 함께 가곤 했다. 서러운 풍경이나 명화 퍼즐이 그 사이 3개나 더 늘었고 십자수나 퀼트 재료를 사기도 했다. 외출에서 돌아올 때면 언제나 양손에는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내가 원룸에 들여놓는 물건들은 모두 여자의 차에도 동일하게 실렸다. 마치 쌍둥이 자매처럼 무엇이든지 2벌씩 샀기 때문이다. 외출을 하지 않는 날이면 여자와 나는 클래식을 들으며 동일한 패턴의 십자수를 하거나 고기를 맞대고 퍼즐을 맞췄다. 식사도 낮잠도 순산 체조도 심지어 유방 마사지도 여자와 같이 했다. 가슴 아래부터 배, 허벅지, 등과 둔부까지 골고루 원형을 그리며 튼살 크림을 발라주는 것은 매일 저녁 여자가 원룸을 나서기 전에 하는 일이었다. 나는 언제나 여자와 함께였다. 장마와 한더위가 지나자 처소도 금방이었다.
시간이 저절로 흐르는 사이 배는 더 불러왔고 내 몸이 커져가는 대로 여자의 배도 동일하게 부풀었다. 여자는 내 배 크기에 맞춰 제 몸에 수건을 넣은 복대를 둘렀다. 수건이 하나에서 2개, 3개쯤 늘어났을 무렵 9월이 시작되었다. 엄마에게서 연락이 온 건 첫 번째 목요일이었다. 동생이 목욕탕에 와 있다는 것이었다. 제대였다. 너 어디서 지내니? 그 질문이 어쩐지 부적절하게 느껴졌다. 나는 대답 대신 동생이 지낼 곳은 있느냐고 물었다. 일단 친구 집에 있겠다더라. 내가 연락할게. 엄마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나는 전화를 끊었다.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말할 수 없고 보일 수 없어 애가 탔다. 동생도 엄마도 보고 싶었다. 여자는 다른 날보다 늦어지고 있었다. 나는 계약금액 분할 지급을 떠올렸다. 그것은 처음부터 동생의 제대를 예상한 조건이었다. 계약서는 30주 이후에 지급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나는 25주에 막 들어선 참이었지만 사정을 밝히면 여자도 동의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적어도 여자가 술에 취해 찾아왔던 그 밤 이후 여자와 나는 친밀해지지 않았던가. 친밀은 비밀의 공유에서 시작한다면 나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차라리 동정이면 더 좋다고 생각했다. 엄마와 동생이 거쳐야 할 방 하나를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돌아가 그 방에서 쉴 수만 있다면. 그래서 봄을 기다리며 헛되더라도 희망을 품을 수 있다면 매달릴 수 있었다. 구걸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자는 마치 내 요구에 냉정하게 거절하듯 오지 않았다. 전화도 없었고 내 전화도 받지 않았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자꾸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여자의 안위를 걱정할 겨를이 없었다. 동생이 거쳐가 문제가 아니었다. 계약을 파기하지 않겠다던 여자의 말을 붙들고 있었지만 그건 너무나 조악한 기대였다. 이렇게 여자가 사라진다면 나는 어떡하는가. 장기와 얼굴이 뚜렷하게 다 만들어진 핏덩어리를 또 지워야 하는가. 불안은 하루가 갈수록 걷잡을 수 없는 공포로 변해갔다. 일주일을 기다린 후 그간 모아두었던 생활비를 붙였다. 아버지의 도주 이후 식구들은 모두 신용불량으로 통장 거래가 불가능했으므로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 했다. 엄마와 동생은 연락조차 없었다. 돈만 보내고 얼굴을 비치지 않는 나를 원망할지도 모른다. 아버지처럼 사라진 식구가 하나 더 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어쩔 수 없다. 불어난 몸을 보일 수는 없었다. 그런데도 나는 모두가 순식간에 나를 외면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처음으로 내가 혼자라는 외로움이 엄습했다. 일하는 사람은 매번 외출 중이라고 대답했다. 남은 건 여자의 남편 명함밖에 없었다. 하지만 나는 망설였다. 남편의 이름 앞에 붙은 변호사라는 직책이 무력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혹시라도 법을 운운하며 내동댕이 쳐지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건 아닐까. 차마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다. 여자가 찾아오지 않는 동안 불면의 밤이 계속되었다. 첨예하게 날이 선 불안이 찾아오면 극성스러운 공포감도 어김없이 몰려왔다. 나는 끊임없이 배가 고팠다. 그때마다 숨쉬기 힘들 정도로 폭식을 해야 겨우 안정이 되곤 했다. 부조리하게도 머리와 가슴을 앞서는 것은 몸뿐이었다. 냉장고에 먹을 수 있는 것은 사과 2알과 베이컨밖에 없을 때에야
비로소 나는 생활비가 다 떨어졌다는 걸 알았다. 냉장고 문을 열고 선째로 시든 사과와 익히지도 않은 베이컨을 먹었다. 나는 주저앉았다. 버저음을 내는 열린 냉장고에서 쏟아진 냉기가 온몸을 감쌌다. 허기가 가시지 않은 배가 앞으로 툭 붉어져 있었다. 공포의 근원을 찾은 것처럼 온몸이 으슬으슬 떨렸다. 나는 양팔로 아랫배를 감싸 안았다. 그때였다. 내 몸의 깊은 저편에서 작은 소리가 느껴졌다. 물속의 생명체 하나가 내뱉은 수만 조각이 수면에 맞닿아 터지는 순간 수면의 파동을 만드는 아주 작고 고요한 진동. 태동이었다. 첫 태동을 느낀 것이었다. 나는 원피스를 들어올리고 아랫배를 내려다보았다. 움직임이 보이진 않았지만 나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뱃속에 꿈틀거리는 그것. 그것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나는 소리의 체감을 나 혼자만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 서글펐다. 자신의 아이를, 진짜 내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라면 이 순간을 어떻게 표현할까? 나는 내 감정의 정체에 대해 혼란스러웠다. 기쁘지만 슬퍼야 할 것 같았고 흉측한 느낌이야 할 것 같은데 섬뜩하도록 순수한 감동이 밀려왔기 때문이었다. 16주가 지나면 태동을 느낄 수 있다면서 여자는 매일 묻곤 했다. 그럴 때마다 고개를 젓는 내가 미안한 기분마저 들었던 나날들. 도대체 여자는 어디에 있는가? 여자는 정확히 한 달 만에 왔다. 첫 태동을 느낀 다음 날이었다. 욕실을 나오니 여자가 고개를 숙이고 침대에 앉아 있었다. 안도라기보다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렇게 나를 방치해도 되느냐고, 어떻게 나를 잊고 지낼 수 있었느냐고 따지며 달려들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여자의 머리에 꽂힌 흰 리본을 보고 침묵했다. 여자는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않았다. 여자의 배가 앞으로 삐죽이 솟아 있었다. 여자의 어미가 죽었다. 그것 외에는 그간의 여자의 행로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내가 만약 여자처럼 어느 날 갑자기 엄마의 죽음을 전해 듣게 되거나 아버지의 혹은 동생의 부음을 받는다면 우습게도 한 줌의 뼈가루도 못 만지겠구나, 곡도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만 맴돌았다. 배불뚝이가 된 내 외양의 변화를 이해시키는 일이란 불가능하다는 것. 유일했던 최선의 선택이 현실 앞에서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무참한 실제만 분명했던 것이다. 그러자 슬퍼졌다. 여자의 어미는 자살이었다.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여자를 위무할 수 있었다. 태동을 느꼈어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울고 있었는지 일그러진 얼굴이었다. 여자가 비로소 간신히 웃었다. 나는 여자를 안아주고 싶었다. 서로의 부름배 때문에 품에 안을 수 없더라도 힘껏 팔을 뻗고 싶었다. 예정일을 3주 앞두고 이름 외출을 서둘렀다. 정기검진이었고 그전에는 산후조리원을 몇 군데 들러야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백화점도 가야 했다. 그날 의사로부터 딸이라는 말을 들었다. 우리는 환하게 웃었다. 베네쩌고리의 이불, 젖병과 기저귀 등 출산 준비물은 끝도 없이 많았다. 여자는 주로 분홍색과 노란색을 골랐다. 덩치가 큰 것들은 배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양손에는 들기 어려울 정도로 쇼핑백이 가득했다. 하지만 원룸에 들여놓을 것은 하나도 없었다. 마지막 쇼핑이었던 것이다. 빈손으로 원룸에 들어서며 나는 절감했다.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남은 건 한 가지 외에는 없다는 것을. 여자가 등 뒤에서 크림을 발라주면서 말했다. 이름을 지었어. 다혜라고. 다 예쁘다의 다혜. 여자를 닮으면 아이는 크고 깊은 눈동자를 가질 것이었다. 내일은 못 올 거야. 엄마 사실 부재거든. 여자의 마사지가 다른 날보다 길어지고 있었다. 저번 엄마 일 있었을 때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어.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가 죽고서야 알았어.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그런데 엄마는 끝까지 그걸 외면했어. 이제야 가슴이 저려. 여자의 손가락 마디마다 물기가 배어 있었다. 다혜, 예쁜 이름이에요. 여자의 엷은 웃음소리가 등 뒤로 들렸다.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힘들었지? 아니요. 아니, 힘들었다. 하지만 힘들 수 없는 1년이었다. 성과물을 받기 위해 소비된 시간이었으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러니 공평하다. 공평하지 못한 건 그저 운명뿐이지 않은가. 여자가 뒤에서 내 어깨를 안았다. 여자의 부른 배가 등에 닿아 호흡을 따라 움직였다. 그제야 나는 여자에게 말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왜 당신과 1년간을 함께 지내야만 했는지 설명할 기회를 잃어버렸던 것이다. 그러자 나 역시 엄마가 그립다는, 나 또한 세상에 혼자는 아니라는 것을, 살아있으면 살아야 한다는, 어쩌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 이야기를 여자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갑자기 배가 꿈틀댔다. 나를 안고 있던 여자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내 배 위에 올려놓았다. 쿨렁쿨렁. 아이가 거듭 발을 찼다. 여자가 나를 더욱 세게 안았다. 아이와 나, 여자는 한 곳을 바라보는 한 몸이 되어 같은 박동 소리를 내고 있었다. 선험자들은 초산모에게 상고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다. 그 절대적 고통에 대해서 한묵한다. 그것은 경험만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조산이었다. 나는 13시간의 진동을 겪고서 아이를 낳았다. 다혜라고 불릴 여자아이였다. 그날 새벽 진통이 시작되어 잠이 깼다. 이불은 벌써 흥건히 젖어 있었다. 양수가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아득한 현기증이 몰려들었다. 진통이었다. 나는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잠결이었던가? 설핏 여자가 보였다. 그것이 내가 본 여자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여자가 유일하게 계약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내가 산후조리원에서 보름간 지낼 수 있도록 해준 일이었다. 그 보름 동안 나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미역국이나 호박죽을 먹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다. 그동안이면 나는 여전히 남은 상속된 부채를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다. 살아있는 한 살아야 한다는 말을 그악스럽게 되뇌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엄마가 보고 싶어졌다. 방문 옆에 허름한 가방 2개가 놓여 있었다.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던가. 까마득히 입고 있던 내 가방이었다. 손잡이가 새까맣게 때가 탄 가방을 노려보며 나는 마지막 미역국을 먹었다. 가방 속에는 잃어버린 퍼즐 조각이 들어있지는 않을까.
지중해 풍경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부를 거 없는 직접거래 요망, 남자친구 없음, 술, 담배 안 함, 엘대 법대생, 27세. 어느새 앞서프로 누런 저덜룩이 번지고 있었다. 김희설 작가의 긴 하루,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 작가의 노트를 먼저 펼쳐보겠습니다. 구슬자수를 부업으로 하던 엄마는 늘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었다. 그 옆에서 엎드려 숙제하는 걸 좋아했던 나는 내 또래에 비해 가요를 빨리 접한 어린이였을 것이다. 조스카나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지만 마른 바람이라든지 슬픈 낮달,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 참외 같은 노래 가사가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흘러야 했다. 아무래도 그 시절의 엄마 나이쯤은 됐을 때였을까? 아니, 어쩌면 나는 아직도 본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했을 것이다. 여전히 여물지 못한 어른인데다 삶이라는 단어 앞에선 곧잘 아득해지기 때문이다. 인생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데 소설을 쓰는 사람으로 살아도 괜찮은 걸까? 의심과 걱정은 오늘도 여전하고 보고 듣는 것은 희미하기만 한데 염치 없이 나이는 꼬박꼬박 늘어간다. 나이가 들은 만큼 나이값을 하고 싶어도 인생의 노랫말처럼 수월히 사라지는 게 아니더란 것만 알겠고 그러니 1970년대에 태어난 사람에게도 이 테마 소설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얼마나 감사했던지. 자, 그럼 지금부터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죠. 긴 하루. 쪼그려 앉아있던 유수는 시멘트 바닥에 급히 담배를 비벼 끄고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새로 고침을 하자마자 국구라는 제목으로 주방 이모를 구하는 게시글이 뜬 것이다. 일당이 무려 8만 원이었다. 밧줄에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사람 구하신다고요? 경험 있으세요? 에휴, 경험이야 나무롭지 않죠. 유수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럼 9시까지 오세요. 새벽 3시까지 일한다 해도 6시간에 8만 원이면 아주 좋았다. 백반집에서 계산을 하고 나온 장 씨가 유순에게 종이컵에 담긴 믹스커피를 내밀었다. 커피를 받아든 유수는 담배를 하나 더 피워 물었다. 담배를 지지하는 쪽 팔을 휘휘 저으며 뭉친 근육을 풀었다. 손목과 손가락 관절도 뻑뻑해 손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다. 진작 나와 있던 베트남 청년 둘은 1톤 트럭에 기대어 서로의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나라 말로 떠들고 있었다. 새 집에서는 피우지 말어. 왜? 새댁이 뭐라고 했어? 아까 자기한테 뭐라 하려다가 말더라고. 주방 살림 패킹을 끝내고 짐을 다 뺀 다용도실 구석에서 담배를 피운 걸 본 모양이었다. 장 씨는 어지간하면 참아보라고 했는데 유수는 그게 힘들었다. 다른 이들이 음료수를 마시며 숨을 돌릴 때마다 유수는 구석에서 조용히 담배를 피웠다. 패킹을 마치고 한 번, 살림을 다 빼고 난 뒤 한 번, 짐을 넣으면서 두어 번이 다였는데 그걸 뭐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 유수는 담배 연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뜨거운 햇빛에 정수리가 파이는 것 같았다. 이삿짐을 옮기기에는 삼복더위보다 차라리 엄동설한이 나았다. 긴 장마 끝이어서 습도가 높은 데다 마스크까지 낀 채 짐을 나르니 곤욕도 이런 곤욕이 없었다. 오전 일찍부터 짐을 뺐는데도 이미 목덜미가 땀으로 끈적이고 양 겨드랑이에서 쿰쿰한 땀내가 났다. 어깨와 손목, 손가락 관절도 계속 욱신거렸다. 커피를 다 마신 장 씨가 스스럼없이 트림을 했다.
제육볶음과 마늘 냄새가 났다. 아유, 정말? 유수는 장씨 어깨를 밀쳐냈다. 입은 좀 가리고 해, 예의 없이. 우리 사이에 예의는 무슨? 우리가 무슨 사이인데? 장씨가 유순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아, 어딜 만져? 어디긴 어디야, 유순씨 옆구리지. 그러더니 엉덩이를 툭 건드렸다. 아유, 나와서는 그러지 말라니까. 뭐 어때?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근처의 신축 아파트 공사장 때문에 차가 지나갈 때마다 흙먼지가 일었다. 오늘도 밤에 나가셔? 놀면 뭐래? 아, 그 돈 다 벌어 어디다 쓰게? 에이구, 쓸 데가 없나? 돈이 없지. 유수는 뒷주머니에 꽂아두었던 장갑을 꺼내 괜히 무릎을 탁탁 내려쳤다. 아, 나랑 이삿짐만 하자니까. 그러다 젊지도 않은 몸 폭삭삭한다. 안 하면 장경식 씨가 먹여 살리실 겁니까? 장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을 바란 건 아니었지만 거짓말이라도 선뜻 그러마하지 않은 장 씨에게 서운함이 들었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았다.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며 살 순 없었다. 유수는 머릿속으로 남은 하루를 계산해봤다. 6시쯤 일을 마친다 해도 7시 반이면 집에 도착. 씻고 저녁까지 먹고 출발해도 9시까지는 충분해. 오케이. 벌어도 부족한 게 돈이었다. 전세를 전전하다 재작년에 10년 된 20평대 연립주택을 사느라 빚이 늘었다. 늙어 빠진 트럭도 언제 멈춰설지 몰랐다. 이젠 살 만큼 살아서 언제 죽어도 상관없다는 노모는 끊임없이 병원을 다니며 여기저기 검사를 해대는 게 취미였다. 병원비만으로도 입이 벌어졌는데 그 와중에 동네 노인들과 몰려다니며 건강식품을 할부로 사들였다. 그 지출 역시 유순이 감당해야 했다. 그뿐인가. 내일 모레면 30인데도 취업을 못한 딸아이가 쓰는 돈이며 아이 앞으로 들어가는 적금과 보험도 만만한 금액은 아니었다. 학자금 대출도 남아있었다. 그러니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했다. 곧 이마저도 할 수 없는 나이가 될 것이 아닌가. 장씨와 유순이 5톤 1톤 트럭에 올랐고 베트남 청년들은 한 명씩 각각의 차에 올랐다. 옆에 앉은 베트남 청년이 말없이 핸드폰만 들여다보았다.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 의사소통은 힘들었지만 일 눈치는 있는 청년이었다. 29살이라 했으니 딸 혜서와 동갑이었다. 혜서에게 연락이 끊긴 지 열흘째였다.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정말 이렇게 연을 끊을 생각인 건지 원. 아휴. 유수는 혜서 생각만 하면 가슴 한편이 채한 것처럼 답답했다. 독립을 하고 싶다고 한 건 제법 오래전부터였다. 그러더니만 기어이 집을 나가고 만 것이다. 독한 것. 어떻게 팬티 한 장 안 남기고 싹 챙겨나가? 유순이 혼잣말에 베트남 청년이 쳐다봤다. 유수는 고개를 저었다. 말 그대로 홀로 독립한 것이라면 걱정이 덜 되었을까? 아휴, 아니야. 그 꼴도 탐탁지 않기는 마찬가지였겠지. 사귀는 사람과 같이 살고 싶어서 몸달아 있었다는 걸 유순이라고 모르지 않았다. 마음에 안 드는 상대라고 그렇게 언질을 했는데도 혜서는 밤을 새우고 들어올 때가 잦았다. 참다 못한 유순이 어느 날인가 혜서의 등짝을 후려치며 기어이 한 소리를 했다. 아유, 진짜. 너 정말 이럴 거야?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표내는 거야, 뭐야? 내가 뭘? 곱게 수그릴 줄 알았던 혜서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대들었다. 에휴, 뭘 잘한 게 있다고. 유수는 기가 찼다. 연애를 할 거면 제대로 된 놈을 만나 똑바로 하라고.
연극인지 영화인지 하여간 연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로 유수는 혜서의 연애를 허락할 수가 없었다. 아니, 정기적인 수입도 없는 사람이라니. 잘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그 나이 되도록 고정 수입이 없으면 예술병 걸린 놈일 거 아니야. 안 그래? 엄마가 뭘 안다고. 엄마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 내가 지금 나조이라고 하는 소리야? 어? 너 행복하라고. 너는 멀쩡히 살라고 하는 소리잖아. 어디 만날 사람이 없어서. 아우, 이러니 내가 집을 나가고 싶지. 혜서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꾸했다. 30여 년 전에 유순도 눈이 뒤집혀져서 집을 나서지 않았던가. 그래도 어쩜 이렇게 감쪽같이 집을 나갈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응? 유수는 자기 입장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은 혜서가 노여웠다. 그렇게 설명하고 몇 번이나 알기 쉽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나가버린 혜서가 용납이 안 됐다. 자식 일은 부모 마음대로 할 수 없다더니 다른 집 자식도 아니고 내 자식이. 정말. 하지만 그런 한탄은 이제와 소용없었다. 이삿짐을 부리는 일은 짐을 싸고 빼내는 것보다 더 신경이 쓰였다. 집주인이 원하는 자리에 물건을 놓아야 했고 청소까지 마쳐야 끝이었다. 장호 익스프레스에서 일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어갔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살았는데 에휴, 그래도 그때는 빠리빠리 잘 움직였어. 유수는 요즘 들어 세월이 참 빠르게 느껴졌다. 60까지 2해밖에 남지 않았다니 갓난쟁이를 두고 일을 나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품을 떠난 혜서가 곧 30이었다. 유순이 혜서를 가졌을 나이였다. 자신을 생각하면 그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닌데도 유수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아저씨는 잘해줘? 몇 대 전이었던가 혜서가 뜬금없이 유순에게 물었던 적이 있었다. 유순은 얼결에 그렇다고 대답해버리고 말았다.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시인한 셈이었다.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혜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같이 살고 싶으면 그래도 돼. 나 상관하지 말고. 응? 혜서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유수는 얼굴이 빨개졌다. 만나는 남자에 대해 혜서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처음이었다. 게다가 난 엄마를 믿으니까 엄마가 만나는 사람도 괜찮은 사람일 거야. 혜서의 말에 유수는 가슴이 시큰했다. 유순이 장씨를 만나기 시작한 건 장씨의 아내가 지병으로 세상을 뜬 다음 해부터였다. 혜서와 장씨의 막내 아들이 동갑인데다 그 당시 고3이었던 터라 장씨와 유수는 가족들에게 한동안 둘의 관계를 밝힐 엄두도 내지 못했다. 장씨는 때를 봐서 합치자는 말을 하곤 했지만 아비 없는 딸과 어미 잃은 아들들의 눈치를 보느라 그때라는 것이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다. 장씨는 아이들 혼사를 치를 때는 자기 옆에 유순을 앉히겠다고 해왔는데 정작 올봄 장씨의 큰아들이 식을 올리는데 유순은 장씨 옆에 서 있질 못했다. 테이블마다 장성한 아들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인사를 시켰던 장씨는 유순의 테이블에는 오지 않았다. 그때 유순은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집안에서는 담배를 못 피웠으므로 새댁이 건넨 바카스를 들고 아파트 단지 구석의 그늘을 찾아 쪼그려 앉았다. 유수는 담배를 피우며 혜서에게 카톡을 보냈다. 엄마 문자 보면 연락 좀 해. 숫자 1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열흘 내내 유순 혼자서 카톡 화면에 혼잣말을 하듯이 연락을 보내고 있었다. 처음엔 화가 났다.
괘씸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다. 잔소리 좀 했다고 집을 나가? 어떻게 나 혼자 두고 나갈 수 있지? 세상에 피부치는 저와 나뿐인데. 배신감이 몰려왔다. 그러나 독립하겠다던 말이 진짜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자신에 대한 후회가 더 깊어졌다. 고 30이 나이를 계속 품고만 있으려 하니 숨통이 막혔겠지. 어린애도 아니니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살아가라고 등 떠밀어도 부족할 판에. 아휴, 모르겠다. 아휴. 유수는 끙소리를 내며 일어섰다.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신음이 낯설지 않았다. 노인네들이 일어설 때마다 왜 앓는 소리를 하는지 이제는 알고도 남았다. 밥 잘 챙겨 먹어. 유수는 혜서에게 메시지를 하나 더 남겼다. 순간 두 문장에 붙은 숫자 1이 사라졌다. 유순의 메시지를 읽기는 한다는 뜻이었다. 응? 곧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다. 답신도 없었다. 유수는 이제 많은 걸 바라지 않았다. 잘 지내고 있다는 말만 해주면 될 것 같았는데 그 한마디를 건네지 않는 것이었다. 화는 유순이라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혜서가 성질을 내는 것처럼 입을 꾹 다물고 있어서 불편하고 불안했다. 유수는 노모 같은 엄마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이렇게 된 이상 혜서를 받아들이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밀쳐냈다간 자기와 노모꼴이 날 것이 뻔했다. 결혼까지는 절대 허락하지 않을 테지만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 날리면 말릴 도리가 없는 것도 사실이었다. 유수는 바카스를 한 입에 다 마셔버렸다. 단 걸 마시면 두어 시간은 또 거뜬히 버틸 수 있었다. 새댁은 살림살이를 자기가 다시 정리해야 된다면서 유순에게는 알아서 적당히 넣어놓기만 하라고 했다. 결혼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더니 살림살이들이 모두 새 것인데다 소품들이 아기자기하네. 기껏해야 해서 또래일 것 같은데. 에휴, 누군가는 이렇게 이루고 사는데 아이고, 우리 혜서는 어디에 살고 있을지. 유수는 혜서가 어디에서 살고 있을지 눈앞에 훤했다. 수중에 돈도 없는 것이 가봤자 단칸방일 게 뻔했다. 치, 단칸이라도 방다운방이면 다행이게. 도대체 대책이란 걸 세우긴 한 건지. 남자 뒷바라지 한다면서 빈독에 물 붓는 건 아니지. 그렇게 저를 갈아 넣는 건 아니지 그냥. 아휴. 유수는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남았다. 살림살이가 제자리를 찾아갈수록 비닐 완충제가 이사진 박스에 차곡차곡 쌓여갔다. 새 살림이어서 조심스러웠지만 짐이 많은 집은 아니었다. 거실로 햇빛이 깊게 들어차는 오후가 되었고 짐 풀기가 다 마무리되어 갈 즈음 유수는 다용도실 선반에 액제세제를 올리다가 허리를 삐끗했다. 원래 허리가 좋지 않았다. 혜서를 낳고 제대로 몸조리를 못한 탓이었다. 혜서를 낳고 열흘 뒤부터 일을 시작했다. 그때부터 이제껏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을 정도였다. 아이를 낳기 전에 했던 격리일은 찾기 어려운 데다 하루가 급했으므로 유수는 몸쓰는 일을 시작했다. 가내공업 모직회사를 시작으로 화장품 방문 판매, 식당 서빙과 주방 일을 했다. 전단지를 돌리고 세탁 공장에서 운동화를 빨고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나르는 일도 했으며 하루 종일 순대를 볶기도 했다. 낮에 무슨 일을 하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하루에 5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다. 몸이 성할 리가 없었다.
삐딱한 자세로 부엌과 거실을 쓸고 닦고 마지막으로 스팀 청소를 하자 모든 일이 끝났다. 유수는 허리에 손을 짚은 채 마지막으로 소파 탁자의 먼지를 쓸었다. 새댁이 유수를 부른 건 그때였다. 이거 보이시죠? 금이가 있네요. 그릇장에 세로로 꽂아두었던 접시들 중에 하나였다. 하루 종일 멀찍이 서서 핸드폰만 쥐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발견했다는 거야? 장씨가 눈짓을 보냈다. 패킹할 때 확인 안 했냐는 뜻이었다. 유수는 어깨를 들썩여 모르는 일이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이 에어프라이어 손잡이도 지켰더라고요. 산지 얼마 안 된 건데. 무슨 소리예요? 일일이 다 포장해서 옮긴 거 보셨잖아요. 유순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새댁이 팔짱을 끼고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다. 저야 모르는 일이죠. 어머, 지금 내가 억지 부린다는 말이에요, 그럼? 새 집에서 좋은 꿈 꾸시라고 부자 되시라는 덕담을 건넬 시간에 실랑이가 생겨버렸다. 아무래도 그릇 핑계로 잔금을 얼마라도 깎을 모양이었다. 짜증이 난 유수는 이렇다 할 설명 없이 획 돌아 나와버렸다. 나이도 어린 게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덤벼덤비긴? 새댁이 장씨에게 사과 운운하며 언성을 높이는 게 들렸지만 그냥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해가 지고 있는데도 더위는 가실 줄 몰랐다. 유수는 어린애들이 쳐다보거나 말거나 트럭에 걸터 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다. 보험 처리를 하든 사과를 하든 보상을 하든 장씨가 알아서 하겠지. 사장이니까. 한참 뒤에나 장씨가 내려왔다. 장씨가 유수를 향해 못 말리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왜? 뭐? 잘하셨다고. 유수는 바닥에 침을 뱉고 트럭에 시동을 걸었다. 하루 종일 애써 일했는데 끝이 지저분하니 마음이 영 별로였다. 아픈 허리는 가라앉을 줄 몰랐다. 마치 무거운 돌덩이를 업고 있는 기분이었다. 제길. 유수는 혼잣말을 하며 엑셀을 밟았다. 퇴근 시간에 걸리지 않으려면 조금 더 속도를 내야 했다. 짐을 실은 트럭을 운전할 때는 괜히 등허리가 묵직한 기분이 드는 반면 빈 트럭을 몰 때면 어깨가 가벼워진 것 같았는데 오늘은 그렇지도 않았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부재 중 전화가 와 있었다. 혜서였다. 열흘 만에 연락이었다. 유수는 헐레벌떡 혜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10번도 넘게 전화를 걸었지만 10번 내내 받지 않았다. 급기야는 전원이 꺼졌다는 안내가 들려왔다. 문자와 카톡을 남겼는데도 반응이 없었다. 유수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한번 의심하거나 걱정하기 시작하면 끝이 안 보이는 것이 자식의 일이었다. 별일 없을 거라고 믿어야 별일이 없을 것이었다. 혜서는 낮에는 사진관에서 촬영 보조로 밤에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해를 못 봐서 그런지 혜서의 얼굴은 늘 허옇게 떠 있었다. 하지만 유수는 혜서를 딱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 딸아이를 낳은 자신을, 돈이 많지 않아 편하게 키우지 못한 자신을, 뭐든 마음껏 못해준 자신에 대한 원망을 피할 도리가 없었다. 부잣집 자식들처럼 원하는 걸 다 해주지 못한 안타까움이야 어느 부모인들 다르지 않겠지만 아빠 없이 자란 혜서에게는 더더욱 미안했다. 그러나 하루 종일 고되게 일하고 들어오면 혜서와 눈 한 번 마주치지 못하고 쓰러져 잠들기 일쑤였다. 혜서의 마음결을 읽어주는데 서툴렀고 여유도 없었다. 유수는 어쩔 수 없었던 자신의 입장을 혜서가 이해해 주길 바랐다. 사내처럼 짧은 머리를 수건으로 탁탁 쳐내며 말리는데 노모가 밥 먹으라고 소리를 쳤다. 백발의 허리가 잔뜩 굽은 노모는
보기와는 달리 정정해서 집안 살림을 도맡고 있었다. 아이가 어릴 때 필요할 때는 쳐다보지도 않던 노모가 오갈 데 없는 군살림처럼 유순의 집으로 들어와 같이 살기 시작한 게 3년 전이었다. 노모와 사이가 안 좋게 된 건 30년 전부터였다. 노모는 유순이 석철을 만나는 것을 반대했다. 부모 형제가 없는 남자인데다 유순보다 8살이 어리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미 사랑에 빠진 유순에게 그런 이유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유순이 일하는 카센터에 새로 들어온 석철은 사장의 외조카였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20살이라고 했다. 사장의 누이 부부가 지난해에 부부 동반 단체 여행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떴다는 걸 유순은 이미 알고 있었다. 유순은 석철의 고요함이 슬픔 때문이라는 것도 알았다. 기술 하나 없는 하얀 피부에 말수가 적고 키만 멀쑥하게 큰 석철은 카센터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다. 거칠고 시끄러운 세계에서 석철만 유일하게 고요한 사람이었다. 유수는 석철이 딱했고 안타까웠으며 걱정이 되었다.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었다. 석철 또한 유순의 사랑을 마다하지 않았다. 석철에게 유수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부모를 대신해 가장 친절하고 가장 따스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노모는 결혼은 고사하고 어떻게든 석철로부터 유순을 떨어뜨려 놓으려 했다. 그러나 노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유순은 석철과 헤어질 생각이 전혀 없었다. 얼마 안가 유순은 노모에게 석철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렸다. 그쯤 되면 모든 걸 포기하고 석철을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노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를 지우고 석철과 헤어지라고 다그쳤다. 결국 남자와 어미 중에서 고르라는 노모의 으름장에 유수는 주저없이 석철을 선택했다. 유수는 20살 때부터 모아왔지만 얼마 안 되는 돈과 노모의 적금 통장을 훔쳐 집을 나왔다. 살다 보면, 잘 살다 보면, 둘이 행복하게 잘 살다 보면 어떻게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인정해줄 날이 올 거라 믿었다. 유순이 들고 나온 돈으로 도시에 방 하나를 겨우 얻었다. 석철은 다시 카센터에서 일을 시작했고 유술은 부업거리를 찾아 해설을 낳는 날 아침까지 일을 했다. 석철은 젊었고 유수는 건강했다. 30살과 22살에 엄마와 아빠가 된 유순과 석철은 행복했다. 그 당시 유순과 석철의 꿈은 카센터를 차려 도시에 제대로 정착하는 것이었다. 목돈을 만들기 위해 석철도 유순도 열심히 일을 했다. 유순과 석철은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 마다하지 않았다. 몸은 고단해도 희망이 있던 시절이었으나 오래가지 못했다. 석철은 성실했으나 세상 물정이 어두웠다. 석철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면 계획대로 해서가 5살이 될 쯤에는 작게나마 카센터를 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인생이란 시련의 파도를 넘어가는 과정이었지만 누군가는 그 파도에 물거품이 돼버리기도 한다. 마치 겨우 참아왔다는 듯이 순식간에 훅 쓰러져 버린 석철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석철만 바라볼 수 없었던 유수는 일을 더 해야 했다. 낮에는 설렁탕집에서 밤에는 24시간 감자탕집에서 일을 했다. 해서의 끼니를 해먹이는 것 외에 석철은 하루 종일 술에 취해 있곤 했다. 노모가 내온 밥상은 고추장 감자찌개에 돼지고기 보쌈 1접시, 계란 프라이 3개, 풋내나는 열무김치로 차려져 있었다. 종일 백반 한 그릇으로 버틴 유수는 허겁지겁 밥공기를 비웠다. 텔레비전에는 흘러간 가요 프로그램이 틀어져 있었다.
밥 좀 더 줘. 새끼가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도 모르는데 밥이 먹히냐? 노모는 말을 그렇게 하면서도 내민 빈 공기에 다시 밥을 수북히 담아주었다. 유수는 쌈장을 찍은 보쌈을 크게 뜬 밥 위에 얹어 한 입에 넣었다. 이 늦은 참외를 너는 아는지. 노모가 벽에 걸린 시계를 올려다보며 혜서가 밥은 먹고 다니는지 걱정된다며 혼잣말을 했다. 걔가 애야? 알아서 하겠지. 어미란 것이. 그래서 엄마, 애 들쳐업고 찾아간 나를 그렇게 쫓아낸 사람이 누군데? 그래놓고 잘 먹고 잘 사셨어? 저주자고 나간 딸년인데 내가 못 알아. 나도 마찬가지야. 그럼 너도 나처럼 살아봐라 이년아. 유순이 벌떡 일어나자 노모가 슬그머니 눈을 피했다. 유순은 냉장고에서 반쯤 남은 소주를 꺼내 그 자리에서 병째 한 모금 마셨다. 노모는 꼭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유순의 속을 뒤집어 놓곤 했다. 때친 김에 혜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다. 받지도 않을 거면서 왜 전화를 걸어갖고. 유순이 냉장고 옆에 세워져 있는 크릴새 오일 상자를 발로 냅다 차버렸다. 노모가 구시렁대며 상을 치우고선 쓰러진 상자를 끌어다 다용도실로 옮겼다. 유수는 한 모금 마저 마시고 남은 소주를 다시 냉장고에 넣었다. 혜서가 유순의 신용카드를 들고 나간 걸 알아차리자마자 분실 신고를 해버렸는데 그냥 둘 걸 그랬나 하는 후회가 들었다. 사실을 안 순간에는 괘씸해서 신고부터 했는데 애 숨통이라도 튀게 뒀어야 했나 싶었다. 30여 년 전에 자신을 떠올리면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울까 싶어 가슴이 아렸다. 그래도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는 사실만으로 유수는 한숨이 놓였다. 여하튼 연락을 끊겠다는 의지는 아니니까. 순간 가슴이 옥죄어 왔다. 혜서가 나간 뒤로 나타난 증상이었다. 누군가 쥐어뜯는 것처럼 아팠다. 그때마다 빈방에 혼자 남아 목이 쉬도록 울고 있는 4살짜리 혜서가 자꾸 떠올랐다. 24시간 감자탕집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아침 9시가 다 된 시간이었다. 골목에 들어서는데 그악스럽게 울어대는 어린아이의 소리가 들렸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아이의 울음소리가 크게 들렸다. 유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불안함으로 방문을 열었다. 빈방에 혼자 앉아있던 혜서가 목이 쉬도록 울고 있었다. 혜서는 유수를 보자마자 더 자지러지게 울어댔다. 헝클어진 이부자리와 굴러다니는 술병만 보일 뿐 석철은 없었다.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못하는 혜서를 안고 얼러 간신히 진정시키고 나니 그제야 술에 취한 석철이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섰다. 손에는 소주가 담긴 비닐봉투를 쥐고 있었다.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자 앞뒤 줄 것도 없이 당장 석철의 짐을 싸기 시작했다. 석철은 그런 유순을 말리지도 않고 뭐라 변명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다. 유수는 석철의 짐을 방문 밖으로 던져버리며 나가라고 소리쳤다. 꼴보기 싫으니 나가버리라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겨우 그딴 걸로 이렇게 무너지는 사람이면 평생같이 못 산다고 고함을 질러댔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하던 석철이 조용히 짐을 들고 집을 나갔다. 그것이 석철의 마지막이었다. 노모가 믹스커피를 내밀었다. 유수는 커피를 들고 다용도실로 나가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웠다. 연립주택이 제일 위층이었으므로 남 눈치 안 보고 피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나가서 피우라니까. 노모가 다용도실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유수는 그러거나 말거나 한 대 더 물었다. 노모를 모시던 큰아들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자 부지런히 작은아들네로 옮기더니 작은아들이 이민을 간다니 상의도 없이 유순을 찾아왔다. 석절이 집을 나가고 혼자가 된 유순이 막막한 마음에 해설을 얻고 찾아갔을 때 모질게도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노모였다. 제 발로 나갔으니 제 맘대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었다. 어린 해서가 배가 고프다고 보채는데도 유수는 문 밖에서 한참을 울다 뒤돌아서야만 했다. 절대 그날을 잊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던 유순이었으나 갈 데 없다는 노모를 팽개칠 수는 없었다. 해서가 집을 나가게 된 건 사실 유순 때문이었다. 해서를 설득시키지 못한 유수는 급기야 해서와 사귀던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 유순이 전한 말은 짧고 간결했다. 나는 우리 해서가 나처럼은 안 살았으면 해요. 유순이 말에 피부가 검고 구렛나룻이 지저분한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다. 유순은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게 된 해서가 유순에게 자기 인생에 끼어들지 말라고 대들었다. 끼어들다니? 엄마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엄마면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야지. 아니, 내가 지금 불행으로 가는 게 뻔한데 그냥 가게도 그럼? 왜 내가 엄마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엄마가 불행했다고 나도 불행할 것 같아? 그 말에 유수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유수는 해서만큼은 평범하게 살았으면 했다. 남들처럼만 살았으면 했다. 배운 만큼 써먹고 법만큼 쓰면서 살아가길 바랐다. 불확실하고 불안한 인생의 복판으로 들어가는 걸 말리고 싶었다. 허락받지 못한 결합의 끝이 어떤 것인지 몰랐으면 했다. 그러나 마음과 달리 말은 제멋대로 쏟아져 나왔다. 알았어. 알았으니까 나가. 내 인생에 안 껴들 테니 나가. 잘 먹고 잘 살아봐 한번. 엄마 이겨먹은 것들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가 겪어봐야 알지. 그러다 덜컥 애라도 배야 정신 차리지. 마지막 말은 하는 게 아니었는데 뱉고 나니 주워 담을 수 없었다. 다음 날 해서는 정말 집을 나가버렸다. 9시까지 찾아간 곳은 제법 규모가 큰 이자카야였다. 식당 파출일은 설거지는 물론이고 재료 손질, 허드렛 일과 주방 보조 역할까지 하는 일이었다. 한 가게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일당직으로 갈 때도 있었다. 지난달부터 정기적으로 다닌 곳은 각 개업한 족발집이었다. 장사가 처음인 젊은 부부가 주인이었는데 결국 문을 닫고 말았다. 창업 시기가 하필 전염병과 맞물려 있었다. 자영업자들이 망해가는 나날이었다. 일당직 자리도 급격히 줄어들어 일을 찾는 건 자체가 힘들었다. 일당직을 구한 오늘은 운이 좋은 편이었다. 이자카야는 손님이 그리 많아 보이진 않았지만 주방은 분주했다. 안녕하십니까? 조리대와 화구 앞에 있던 두 명에게 큰 소리로 인사를 하고 곧바로 장화를 갈아 신었다. 설거지통에는 이미 식기세척기 한 판 정도의 그릇이 쌓여 있었다. 방수 앞치마를 두르고 면장갑 위에 고무장갑을 끼고선 곧바로 설거지를 시작했다. 식기세척기 6판을 돌리자 잠시 틈이 생겼다. 12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건물 밖 주차장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며 핸드폰을 확인하니 그 사이 혜서에게 전화가 와 있었다. 유수는 얼른 혜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또 받지 않았다. 시간을 보니 카페 마감할 시간이었다. 유수는 서둘러 문자를 보냈다. 엄마, 일하느라 못 받았어. 미안.
보내고 나니 미안하다고 말한 것이 걸렸다. 아직 화가 나 있다고, 아직 노여움이 안 풀렸다고, 아직 서운하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똥 빨리 너그러진 것 같아. 에휴, 아니야. 그런다고 달라질 것도 없잖아. 괜히 신경전을 벌일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혜서가 잘 살도록 돕는 게 나은 일일지 몰라. 끝이 뾰족해진 담배꽁초를 끄며 후 한숨을 쉬듯 담배 연기를 뱉었다. 유순이 담배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마음껏 한숨을 쉴 수 있기 때문이었다. 허리가 계속 육중한 통증으로 거북했다. 50견인지 오른쪽 팔도 자꾸 불편했다. 연거푸 담배 2개비를 피운 뒤 기다리겠다는 장 씨의 문자를 확인하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다. 석철이 나가고 난 뒤 혼자 혜서를 키우는 동안 유순에게는 몇몇의 남자들이 있었다. 주로 일하는 곳에서 어울리게 된 남자들이었다. 공장장이거나 거래처 직원이거나 사장이거나 단골이기도 했다. 몇 번 만나다 헤어진 적도 있고 몇 년씩 관계를 유지하던 사이도 있었다. 어느 남자는 잠자리만 원했고 어느 남자는 우정이길 바랐고 어느 남자는 유순을 엄마처럼 생각하기도 했다. 남자들의 나이도 결혼 유무도 다 제각각이었다. 그러나 항상 남자들이 먼저 다가왔고 남자들이 먼저 떠나갔다. 남자가 떠날 때마다 유수는 자기 이름이 참 부질없다고 생각하곤 했다. 장씨만 유일하게 유순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었다. 식당 일을 마칠 때면 집까지 데려다주는 장씨가 남편처럼 여겨줄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고개를 저었다. 장씨의 큰아들 결혼식 이후로 유수는 마음을 자꾸 멀리하려 했었다. 그래, 외로운 사람들끼리 몸을 섞는 걸로 무슨 큰 인연이나 된 것처럼 여기지 말자고. 언제 떠나도 아쉽지 않게, 언제 사라져도 아무렇지도 않게, 언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게 하고 생각은 했지만 어려운 일이었다. 장씨와 함께 있으면 유수는 자꾸 다음을, 내일을, 미래를 희망하게 됐다. 오늘 같이 있을까? 피곤한데 내일도 나와야 하잖아. 아님 뭘 좀 먹을려? 장씨의 여벌구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유수는 왠지 쓸쓸해졌다. 처음부터 장씨 같은 남자를 만났으면 어땠을까? 아비 없는 아이를 키우며 돈에 쩔쩔거리고 손톱이 자랄 틈 없이 일을 하고 허리가 부서지도록 하루하루를 보내지도 않았겠지. 하루 종일 고되게 일하느라 아이를 외롭게 혼자 두지도 않았겠지. 장씨가 유순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혜서가 집을 나간 이후로는 장씨와 함께 밤을 보낸 적이 없었다. 유순은 슬그머니 장씨의 오른손을 잡았다. 두툼하고 마디가 굵은 장씨의 손은 뜨거웠다. 자기와 다른 체온을 느끼자 유수는 어쩔 수 없이 장씨에게 기대고 싶어졌다. 이런 사람이었다면 별일 없이 순탄하고 수수하게 한평생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저 외로울 때 몸을 덮여주는 존재이길 바랐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장씨는 피곤하면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어느새 장씨 동네로 방향을 바꾼 상태였다. 유수는 혜서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엄마가 내일 다시 연락할게. 내일은 통화하자. 글씨를 다 입력하고선 잠시 머뭇댔다. 자고 있을 텐데 괜히 깨우는 건 아닌가 싶었다. 유수는 문장을 지워버렸다. 혜서는 요즘 뭐해?
뭐 맨날 똑같지 뭐. 장 씨의 큰아들과 며느리는 모두 초등학교 교사였다. 30살 둘째는 졸업하자마자 공무원이 되어 독립했고 막내는 작년부터 카투사로 복무 중이었다. 언젠가부터 장 씨가 혜서의 안부를 물을 때마다 장 씨의 아들들과 비교되는 것 같아서 말을 아꼈다. 처음에는 여관을 들락거렸지만 장 씨의 아들들이 집을 떠나면서는 장 씨의 집에서 만나곤 했다. 장 씨의 집은 3층짜리 다세대 주택으로 장 씨가 사는 2층을 제외한 지하와 옥탑방까지 세를 주고 있었다. 자기에게 시집 오면 노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장 씨는 자기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도 잊을 게 뻔했다. 유수는 장 씨를 따라 발소리를 죽이며 2층으로 올라갔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던 장 씨가 하는 소리를 내며 주춤거렸다. 갑자기 방문이 열리면서 머리가 짧은 청년이 불쑥 나타났다. 장 씨가 팔꿈치로 유순을 뒤로 쑥 밀었다. 유순이 현관문 밖으로 밀려났다. 장 씨가 서둘러 문을 닫았다. 유순은 닫힌 현관문을 한참 쳐다봤다. 유순은 깊은 숨을 내쉬고 간신히 발을 뗐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얼굴이 화끈거렸다. 언제 인사 좀 시켜줘. 진지하게 말하던 혜서의 얼굴이 떠올랐다. 혜서가 재학비에 대해 더 이상 물어보지 않은 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였다. 어린 혜서가 아빠를 찾을 때마다 유수는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없다고 대답했다. 사진 한 장 남겨놓지 않았고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 마치 유순 혼자 혜서를 가지고 낳고 기른 것처럼 굴었다. 혜서에게 아빠는 그저 없는 존재여야 했다. 그런 혜서가 20대가 돼서는 만나는 사람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장 씨라면 소개할 만하다고 생각했다. 혜서에게 아버지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유수는 편의점으로 들어가 캔맥주 하나를 계산했다. 그러고는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곳에 서서 단숨에 캔맥주 하나를 다 마셔버렸다. 아르바이트생이 자기를 빤히 쳐다보는 걸 알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유수는 핸드폰만 내려다 보았다. 방금 전에 장 씨가 보낸 메시지의 의미에 대해서 골몰했다. 막내가 연락도 없이 왔네. 내일 늦지 않게 사무실로 오시고. 아들에게 나를 소개하지 못한 이유는 차치하더라도 그렇게 보내서 미안하다고는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보면 아들에게 나를 소개하지 못할 이유가 뭐야? 다 큰 자식이 늙은 아버지 연애를 이해 못해줄 까닭도 없고 이해 못한다고 해도 나를 이렇게 내보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참. 그보다도 그 세월 동안 유순의 존재를 숨겼다는 것이 더 처참하게 느껴졌다. 유순은 마른 세수를 했다. 어쩔 수 없이 몹시 서글펐다. 집에 도착하니 새벽 4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찬물로 샤워를 하고 나니 그제야 정신이 좀 드는 것 같았다. 거실의 찬바닥에 벌렁 누웠다. 공기는 후덥지근한데 오소소 소름이 돋았다.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혜서의 방을 바라보니 문이 닫혀 있었다. 방문을 열면 거기에 혜서가 있을 것만 같았다. 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어보았다. 혜서의 방에는 검푸른 어둠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혜서의 목소리를 직접 듣지 못한 것이 불안했다. 괜한 생각이 번져나가기 시작했고 나쁜 상상이 자꾸 가지를 뻗었다.
창밖이 허옇게 밝아오고 있었다. 2시간 뒤에는 집을 나서야 했다. 한숨도 자지 못한 유수는 온몸이 부서질 것 같았다. 하루가 너무 길었다. 노모이 쌀 씻는 소리가 천연덕스럽게 들렸다. 새벽부터 매미가 울어댔고 유수는 아까부터 피가 맺힌 줄도 모르고 거스러미를 뜯어내고 있었다. 그때 전화가 걸려왔다. 해서였다. 그러나 유수는 선뜻 전화를 받지 못했다. 반갑고 두려웠다. 새벽의 벨소리가 점점 크게 울렸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김희설 작가는 2006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13살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설집으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들, 오늘처럼 고요히, 잃어버린 이름에게 등이 있고 경장편소설로 나쁜 피, 환영, 선화, 우리의 정류장과 필사의 밤 등이 있습니다. 제1회 황순원 신진문학상, 제3회 젊은 작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과 공유는 사랑입니다.